오늘은 정신분열증의 새로운 해석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신분열증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해왔고 해석해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서울서 내가 볼 적에 사고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생각하는 이 사고가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치료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차 나오겠습니다만은 서양은 이것을 단순한 사고장애로 보지 않았고 사고와 감정과 행동과 모든 것의 총체적인 장애로 보았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법도 대단히 애매하게 접근했던 것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장애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고만 올바르게 잡아주면 병이 낫는다 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정신분열증의 새로운 해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정신병이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많은 연구나 또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보다 동양인보다는 서양에서 이 정신병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중시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도 예수님이 치료한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보면 정신병의 하나의 초기의 증상이 아니겠나. 예수님이 치료한 많은 환자 중에 마귀 들린 자, 문둥병자, 또 그리고 또 죽은 자 여러 사람을 고쳤습니다만은 마귀 들린 자를 고쳤다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 때도 벌써 서양에 정신병이 많이 있은 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세 암흑 시대에는 중세 가톨릭이 교황이 아주 정권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던 중세 암흑 시대에는 이른바 마녀 사냥이라 해서 그야말로 페스트균이 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니까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마녀들이 그 병을 퍼뜨린다 해가지고는 마녀들을 잡아다가 불로 태워 죽이던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마녀들은 신들린 자 또는 정신이 나쁜 자들로 생각되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 정신병에 대한 현대 의학적인 연구도 되었는데 이것은 극히 수천 년의 서양 역사 중에 불과 지난 100~200년 요 사이에 정신병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개시되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제일 먼저 연구한 분 중에 하나가 에밀 크레펠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에밀 크레펠린. 에밀 크레펠린은 이상하게도 프로이트와 같은 해에 출생을 했고, 그래서 1856년 프로이트와 같은 해에 출생을 했는데 1926년에 돌아간 분이 에밀 크레펠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밀 크레펠린은 최초로 서양 역사에서 과학적으로 이 정신병에 대해서 임했는 사람인데, 정신병은 뭐냐? 데멘시아 프레콕스라고 그랬습니다. 데멘시아 프레콕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데멘시아 프레콕스. 프레콕스란 말은 사춘기 이전, 다시 말하면 아주 어릴 때 개시해서 생기는 데멘시아. 데멘시아라 말은 바보가 된다. 데멘시아라 말은 치매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에밀 크레펠린은 이 병을 데멘시아 프레콕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춘기 때부터 생겨서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은 바보가 되는 그런 병이다 하는 것을 크레펠린은 주장을 하게 되는데, 크레펠린은 이것은 아마도 대뇌의 어떤 부위에 손상이 와서 그럴 것이다. 뇌 세포가 잘못되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멘시아 프레콕스라는 개념은 이 병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장기간 간다 하는 것을 아주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간 진행되다가 결국은 바보가 되고 만다 하는 뜻으로 데멘시아 프레콕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조울증도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은 조울병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도 옳은 말이죠. 조울병과는 다르다. DD라 말은 다르다 말이죠. 말하자면 이 상이한 병이다. 그래서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조발성 치매인데, 이것은 조울병하고는 다르고 오래 진행되다가 결국은 바보가 되고 만다. 이렇게 말했고, 당시 에밀 크레펠린은 그 유럽에 상당한 정신과 의사였었는데, 자기가 치료해 보니까 한 4%는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4%, 이 병 걸린 100명 중에 4사람은 고칠 수 있고, 13%는 처음에 낫는 듯 하다가 재발한다고 그럽니다. 낫다가 재발하더라. 그래서 계속 병을 치료해야 되겠더라 하는 소리를 했고, 나머지 83%는 도저히 못 고치겠더라, 불치더라, 이렇게 당시 크레펠린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펠린의 견해는 낙관적 견해입니까? 비관적 견해입니까? 대단히 비관적 견해인데,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최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늘 나오지만은 오이겐 블로이라는 스위스 사람인데, 그 당시 스위스 가지고 이게 발전이 많이 됐어요. 오이겐 블로일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오이겐 블로일라. 이 사람도 또 아주 묘하게도 프로이트 다음 해 출생했어요. 1800 몇 년입니까? 예? 예? 57년에 나와가지고 돌아간 건 똑같은 해에 돌아갔어요. 1939년에 돌아간 분이 오이겐 블로일라. 이 사람 당시 스위스 대학의 대학병원에 정신과에 있었고 상당히 당시 알려져 있는 연구를 많이 한 분이 이 오이겐 블로일라였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블로일라는 크레펠린과 달라서 이 병의 현상을 많이 본 것인데, 그래서 블로일라는 이 병은 사고와 감정 혹은 행동, 사고와 감정이 분열되어서 오더라 하는 걸 블로일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어디서 오느냐? 생각하는 것과 감정이 일치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과 감정 표현이 완전히 분리되면 이 병이 오더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핵심적 주장인 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감정을 나타낼 얘기를 할 적에 웃어야 되나요? 울어야 되나요? 예? 울어야 되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허허 울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헤헤헤헤 이렇게 하면은 생각과 감정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신병이다 이렇게 블로일라는 말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생각과 감정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LA나 이런 데서 권투 선수가 되죠. 홍수화인이 세계 챔피언을 따게 되면은 정말 나는 기쁘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도 참 기쁘다. 하고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되죠. 그런데 엉엉 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참으로 기쁘다 해놓고 울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한국 사람이 그런 게 많아요. 생각은 기쁜데 감정은 우는 걸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오이겐 블로일라에 의하면 바로 이게 정신분열증이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늘 말하는 유명한 4A를 말했던 것입니다. 정신분열증의 기본 증상으로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A로 시작되는 4가지 현상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첫째가 뭐죠? 오티즘. 한번 따라해줘. 오티즘이라는 것은 자폐증. 자기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있는 현상을 자폐증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생각은 있는데 생각이 감정으로 연결이 안 돼요. 생각이 감정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으면 오랜만에 옛날 친하게 지내던 고향 친구를 만났으면은 강화문 거리에서 아주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껴안거나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반갑거나 뭐 이래서 이게 몇 년 만이냐 이러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래도 생각은 반가운 게 있는데 아예 표현을 못해. 감정을 표현을. 그래서 만나가서 우덕하니 보고 있는 거죠. 우덕하니 그런 수가 있죠.
그 남들이 보면 상당히 오해하기가 쉽죠. 나를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나 이런데 오티즘, 자기의 감정을 생각하는 걸 감정으로 연결조차 못하는 감정이 그러니까 메말라듯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감정이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감정이. 그래서 항상 마음의 문은 꽁꽁 닫아놓고 있는 거죠.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도 잘 안 하고 또 그냥 얘기하라 하면 엉뚱한 소리나 한마디 하고 이런 것이 오티즘입니다. 이러다 이런 사람이 어떤 한 몇 달 혹은 몇 년 이렇게 쌓이면은 감정이 쌓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에? 막 폭발해가지고는 이놈 죽인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낫을 들고 가고 너 아이만 내가 죽는다 하고 이지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병원에는 없는데 보면은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오티즘이 감정이 쌓이고 쌓였다가 폭발되는 이런 현상인데 이런 사람일수록 평소에 노트를 많이 적어야 됩니다. 노트를 안 적으면 벌써 이런 게 쌓이기 시작해요. 또 안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이나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친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산에 가서도 귀뚜라미하고도 얘기하고 매미하고도 얘기하고 이래야 됩니다. 표현을 하고 정도 할 데가 없으면 혼자 자기 집에 가서 일기장이라도 막 써내리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A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앰비바렌스라 그랬습니다. 앰비바렌스. 한번 따라해줘. 앰비바렌스. 앰비바렌스. 앰비란 말은 양쪽의 이반입니다. 앰비, 양쪽. 양쪽이란 말을 앰비라 하는데 발렌스란 말은 가치. 가치가 양쪽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앰비바렌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로이라는 정신병이 있으면은 앰비바렌스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감과 극도의 존경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앰비바렌스. 극도의 증오감과 극도의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앰비바렌스라 이렇게 얘기. 누차 나왔습니다만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은 만나서 기쁜 사람, 좋은 사람, 참 잘 만났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쁘다, 좋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반대로 미운 생각이 드는 이걸 갖다가 양가 감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내가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친구가 아기를 낳았다 하면은 여학교 동창들이 찾아가서 축하를 해주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아이를 또 보면서 서로 칭찬을 해주죠. 그럴 적에 아이고 요놈 참 귀엽다 이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요놈 깨물고 싶도록 귀엽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는 귀여운 마음과 아주 깨물어서 상처를 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양가 감정인데 우리나라의 양가 감정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해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의 양가 감정은 미국보다 10배 심하고 일본보다도 5배 심하고 동양에서도 제일 심한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 동창 중에 누가 하나가 장관이 되었다, 잘 되었다 하면 모두 모이죠.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막 축하해주고
우리 동창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왔구나 하고 꽃다발을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 잠깐만, 평소에 가가지고는 지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게 줄을 잘 붙어서 저렇다고, 뒤에 언제 망해도 말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한국 사람의 독특한 점, 어떻게 해서 이런 점이 한국 사람 피에 내려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양가 감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를 못하고 꼭 정반대 생각이 동시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누차 말했지만은 특히 동창회 갈 적에 잘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예? 그럼 동창들이 막 잘됐다 박수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는 더 이 사람아 내가 말 못할 일이 있네. 그리고 무슨 일이냐 하면 내가 이래서 사실 빚이 엉망으로 많네. 겉으로 보면 이렇지 뭐 속으로는 죽을 판이네. 그럼 막 친구들이 좋아서 막 만세를 부르고 이래 합니다. 그 동창회 갈 때는 꼭 잘된 사람은 그러니까 얼굴도 일부러 어째야 됩니까? 예? 숯 같은 걸 발라가지고 막 병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걷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나는 이 한국인의 양가 감정은 분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커졌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양가 감정은 1945년에 해방 후에 분단을 당음으로 해서 양가 감정이 훨씬 심화되었어요. 심화됐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북에 두고 온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움이 있는 반면에 또 무엇이 있나요? 예? 무엇이 있나요? 북한에 있으면 공산당이다, 우리의 적이다 하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남북의 분단은 다른 베트남의 분단이나 독일의 분단이나 라오스의 분단하고 달라서 한국의 분단은 양가 감정을 대량 생산한 역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브로이라는 세 번째 A가 무엇입니까? 에펙트의 장애, 감정의 장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브로이라가 말하기를 물론 자폐증에서도 영향을 받지만은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감정 표현을 못하고 감정 표현을 아예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아주 플래터, 감정이 아주 평평하다는 걸로 표현합니다. 플래터, 감정이 아주 없다, 평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흔히 치료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감정이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죠. 있지 않나요? 있고 또 얘기를 하려 해도 감정은 전혀 안 나타내고 뭐 그리하야 뭐 저렇게 해서 내가 졸업을 했죠. 해는 안 하지만은 이래가지고는 감정 표현을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감정 표현. 이건 감정이 플랫한. 어떤 사람은 비적절 감정이 나타나요. 비적절. 비적절이란 말은 영어로 적절하다면 appropriate라 하는데 appropriate.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appropriate 하는 말은 적절한
이 말입니다. 적절한. 그런데 블로이라에 의하면 비적절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영어에 in이 앞에 붙어요. inappropriate. 한번 따라해보죠. inappropriate. inappropriate란 말은 적절하지 못한 이런 것을 갖다가 inappropriate. 인생을 살려면은 적절하게 행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한다 할 때는 이거는 병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감정도 생각 그러니까 하는 만큼 감정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남편이 일을 하다가 잔업을 하다가 퇴근을 10시쯤 했단 말이에요. 10시쯤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적에 부인이 쫓아 앞치마를 입고 와서 열어주면서 아이고 밥은 돼 있다고 오늘 명문한 일을 많이 하고 돌아오시는군요. 이러면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1시간 이상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이러면은 할 수 없이 담을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가정벌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교수는 담을 부인이 자는데 깨운다고. 담을 뛰어넘어가면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요 사람이 딴 여자를 만나고 올 기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빗자리를 들고 담을 넘어오는 사람 머리를 힘껏 때려주는 사람도 나는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문을 좀 늦게 열어주었을 때 감정 표현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감정 표현하는 게 옳나요? 예? 화를 어느 정도 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화를 어느 정도 내면 되나요? 예? 그거는 뭐 그 정도는 너무 하고 그냥 조금 점잖은 사람 같으면 내가 이제 오면 좀 빨리 열어달라고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막 화가 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도끼를 들고 오고 막 부인을 쫓아다니고 이러면 비적절 감정입니다. 이게 비적절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적절해야 되는데 비적절 감정을 나타내면 정신병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과거에 해군할 때 들은 얘기지만은 해병대 장교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파티를 했던 모이지 아마. 파티 중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온 모이지. 그 미국 사람들은 뭐 예사로 하니까. 그래 약간 그 양반은 고집이 와 그리 센지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해병대 장교가 막 떴던 컵을 그 사람 얼굴에 던지면서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크게 싸웠어요. 그 미국에서는 놀래가지고 병자가 생겼다 이래가지고는 바로 그 길로 붙잡아다가 김포공항으로 후송한 걸 나는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으로 몰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정신병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래서 비적절 감정이다. 그래서 이 독재 국가일수록 비적절 감정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에 왜 우리나라에 올림픽 무슨 체육할 적에 북한 선수들이 와서 김정일이가 있는 플래카드가 비에 맞는다고 어떻게 했나요? 예? 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게 적절합니까? 비적절합니까? 그 비적절한 표현이고 따라서 그거는 정신병에 걸렸다고 블로이라가 보면 당장 진단을 낼. 또 블로이라가 안 봐도 그건 정신병이. 북한 사람들은 거의 정신병에 좀 걸려 있다. 이래 봐도 되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가 뭐죠? 호의 중에 네 번째가 association, 사고 연상의 장애입니다.
association이라면 연상이란 말인데, 사고, 아이디어, 사고 연상의 장애가 온다 하는 것이 이 유진 오이겐 블로이라는 상당히 정확하게 관찰을 했어요.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는 것은 오이겐 블로이라가 자기의 동갑인 프로이트가 비엔나에서 정신분석 책을 내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살살 교수니까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프로이트 책을 공개적으로 보지 않고 평소에 가서 살살 봤어, 혼자. 그걸 읽어가지고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블로이라는. 그래서 4A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개념이 많이 도입되었다고 보면 틀림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소시에이션의 장애다. 다시 말하면 사고 연상의 장애다. 사고 연상. 사고 연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고 연상이라는 것은 생각도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냥 뭐 돌발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도 이래 한 번 생각을 하면 시냇물처럼 쫄쫄쫄 흘러가요. 흘러가고 나중에 인천 바다로 가듯이 흘러가는 게 사고의 흐름입니다. 사고의 흐름인데, 이 사고가 한강물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한강물은 시작하죠. 강원도인데 시작해가지고는 내려오다가 양수리로 해서 오지 아마. 양수리로 오지 않나요? 하고 합쳐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인천 앞으로 빠지는데, 이 사고의 흐름도 그래, 생각하는 흐름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한강물이 흘러오다가 예를 들어서 딴 데로 빠져버리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로이라는 정신분열증이 오면 생각의 흐름이 잘 흘러가다가 엉뚱한 생각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정신분열증의 특징이다. 이렇게 오이겐 블로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차 나온 것처럼 미국의 1930년대에 활동하던 설리반이는 한번 따라줘. H.S. 설리반. 설리반은 프로이트한테 한 번도 가지는 않았지만 정신분석 책은 많이 읽었어요. 그 설리반은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집이 몹시 가난했어요. 그 설리반도 거의 자폐증 비슷하게 있었어.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해. 집에 아무도 없었고 부모는 돈 벌러 갔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 유일한 친구가 누구라 그랬나요? 자기 집에는 말하고 늘 가서 말아 잘 잤나. 그리고 또 말이 고개를 흔들고 하면 또 그다음 배는 안 고프나 뭐 이렇게 하듯이 말하고 대화한 분이 설리반인데, 이 사람이 자연히 머리는 좋았지만은 공부를 썩 잘하지를 못해서 의과대학도 삼류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삼류의과대학. 겨우 그것도 뭐 들어가가지고 졸업은 했는데, 졸업해서 군의관으로 가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뽑지도 않았어. 그래서 해양경비대 군의관으로 간 사람이고, 해양경비대 군의관을 하다가 제대를 하니 아무데도 오라 소리를 안 해. 그 천상 제일 그때 취직하기 좋은 데가 정신병원입니다. 왜냐면 정신병원은 아무도 안 가니까. 산부인과나 외과 이런 데는 불티나게 가도 정신과는 미국서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집에 있는데 정신병원으로 취직을 해라 해서
와싱턴에 있는 정신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친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퇴근해도 어디 갈 데가 없어. 늘 와싱턴에 있는 하숙집에서 혼자 들어앉았는 거지. 들어앉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아예 정신병원에서 퇴근을 안 해버렸어. 안 하고 그래서 환자들하고만 종일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동에서 아침, 점심, 저녁 잘 때까지 같이 자면서 얘기하고 해서 설리반이가 위대한 공헌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정신분열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정신분열증이 치료가 된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크레페리닌이, 심지어 프로이트도 정신분열증은 고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설리반이가 정신분열증도 고칠 수 있다. 자기가 하루 종일 생활해 보니까 거기에 어떤 법칙이 있고 고치는 단서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대인관계의 장애설입니다. 대인관계의 장애. 그러니까 정신병은 왜 오느냐? 인간관계가 잘못될 때 오더라. 특히 어릴 때, 특히 어머니와 유아의 시기에 관계가 잘못되면은 정신병이 오더라 하는 것을 살리반은 주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프로토텍식 디스토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토텍식 디스토션 혹은 테라텍식 디스토션. 테라텍식. 상당히 어려운 말을 살리바니가 지어냈어요. 이런 말도 없는데 살리바니가 지어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죠. 프로토텍식 디스토션, 테라텍식 디스토션. 우리말 번역,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소아병적 왜곡이라 그랬습니다. 소아병적 왜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아병.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프로토텍식이란 말은 한두 살 젖먹을 때고, 테라텍식은 서너 살 때, 부모, 어머니와의 관계가 잘못될 때 이 병이 온다 하는 것을 설리바니가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여도 보면 어린이들이 간혹 오죠. 한두 살, 서너 살짜리가 오죠. 그 치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한두 살, 두세 살, 서너 살 때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유치하나마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 왔다, 이 세상을. 그렇다면 나는 살 가치가 있나? 이래가지고 젖을 안 빨아요. 젖을 안 빠는 애가 있죠. 안 빨고 아무리 젖을 주고도 조금 먹다 놓고만 뱉어내고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점점 감정이 없어지고 말라 들어가고 또 어른들이 가서 친구들이 이렇게 만지고 얼굴을 하면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표정이 없어. 가만히 있고 어린이 자폐증이 오는 거죠. 이런 애들. 그래서 막 이래 되면 정신병이 연합없이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태어나자부터 1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한 서너 살까지가 중요하고, 대여섯 살 그때까지는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어머니가 사실은 취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밖에 개 모임에 너무 자주 나가면 안 돼요. 또 나갈라 해도 꼭 개들을 데리고 나가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연말이고,
설리반은 대인관계의 장애, 특히 어머니와 젖먹이의 시기에 그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그때부터 병이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리반은 말했는데, 따라서 설리반은 정신분열증을 고치는 길은 대인관계만 잘해주면 된다. 이렇게 학설을 냈습니다. 대인관계.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는 못하니까 의사가 그 대신 대인관계를 잘 어릴 때 부모가 못해준 대인관계를 만들면은 치료가 된다 해가지고 대인관계 학설로서 아주 유명한 학설을 낸 분이 설리반이다. 설리반은 정신분열증은 뭐냐? 대인관계가 안 돼서 그렇다.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자연히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 애가 커서는 말도 안 하고 혼자 있거나 왕따나 당하고 돌아다니거나, 안 그러면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학교 가서도 노상도 나쁜 짓만 하고 있거나, 이런 엉뚱한 짓을 하다가 결국 병에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설리반입니다. 설리반보다 물론 선배지만은 프로이트의 학설이 중요합니다. 프로이트는 아까 얘기한 오이겐 블로이라보다도 한 살 위이고, 그런 정신분석을 만든 위대한 학자인데, 프로이트는 프로이트가 가장 큰 공헌은 인간의 정신, 특히 무의식을 발명한 것은 프로이트의 위대한 공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라 하면 벌써 무의식, 인간의 심청 심리가 중요하다는 걸 프로이트가 알게 됐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 해서 불멸의 공적을 남기신 분인데, 그래서 프로이트는 맨 밑바탕에는 뭐 있다고 그랬나요? 이드, 본능이 있고, 본능이 하고 싶다 하면은 저 위에서는 안 된다 그런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죠? 슈퍼 이고라. 인간의 마음에는 이드가 있냐 하면 안 된다는 슈퍼 이고. 요 사이에 이걸 조정해 주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고라. 이렇게 프로이트는 말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누구나 그 사람이 왕이든 수이든 혹은 강화도에 있는 어부든 간에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프로이트는 발견했고, 그래서 요 세 부분이 조화를 해야 건강한데, 조화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화를 못하면은, 조화가 안 되면 노이로제가 오는 것이다. 노이로제나 혹은 우울증 이런 것이 온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노이로제가 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본능과 양심과 자아, 이것이 조화를 못할 때 온다 하는 걸 프로이트는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특히 그의 후기에 와서 제자들이 주장하는 걸 보고 자기도 강조한 것은 역시 치료에 있어서는 이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프로이트는 말했던 것이죠. 1923년에 이고와 이드라는 책에서 그는 이 이고, 자아가 중요하다. 마음속에 있는 본능도 있고 양심도 있지만은 고치는 핵심이 되는 것은 이고다. 그래서 프로이트 정신분석에서는 제일 치중하는 게 이고에다가 치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고라는 것은 이고는 어떤 부분이죠? 이고는 뭘 하는 것이죠? 현실을 판단하는 것. 현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혀로 맛보고 또 촉각으로 하고
오간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지금 내가 웃어야 될 땐가 울어야 될 땐가 어느 땐가 하는 현실 판단도 이고가 합니다.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것도 대부분 현실이 하는 거, 이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살 때는 그때 어머니한테 선물을 이런 걸 인형을 받았지. 내가 13살 때는 소풍을 가서 그때 어떻게 고기를 잡았지. 이런 기억을 하는 것도 이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고의 기능에 대해서는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안 될 정도로 인격 통합도 결국은 이고가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고의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박세리가 골프를 잘 치죠? 그렇죠? 그것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잘 치게 됐습니까? 예? 연습을 하고 그걸 공을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치는 또 힘을 조절하고 이래가지고 들어가도록 훈련을 하죠. 그것도 이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강의 치료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 듣는 이들의 치료하려고 하는 이들의 어디다가 갖다 초점을 맞춰서 넣어주나요? 이고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본능이나 양심에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고에다가 넣어주어서 판단을 하게 하고 아 요렇구나. 내가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요래서 안 왔구나. 꿈은 또 이렇게 꾸었구나. 이런 걸 알도록 이고를 강화해 주는 게 치료다. 프로이트는 그렇게 말했는데 프로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신분열증은 고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노이로제는 치료해도 정신분열증은 못 고친다. 아예 그건 치료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정신분열증자들은 대부분이 나르시시즘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르시시즘. 한번 따라해주죠. 나르시시즘이 뭐죠? 예? 나르시즘이라는 것은 병적인 자기 사랑, 병적 자기 사랑을 나르시시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사랑을 전혀 안 줬을 때는 뭐 저라도 저를 주려고 한 것이 잘못 병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이 있는 환자는 남과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도 안 되고 감정을 교류할 수도 없고 혼자 맨날 거울이라 들여다보고 이렇게 잘난 사람이 어디 있나 혼자 또 스스로 이렇게 감탄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자아도취 자기 도취된 걸 말하죠. 자기 도취된. 그래서 그 사람도 병뿐 아니라 보통 우리 보면 나르시즘 환자가 많아요. 국회에 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잘난 척하고 지 말만 하고 남의 얘기는 안 들으려 하고 저만 영웅이라 하고 있는 것들은 멀리 해야 돼요. 그 오래 붙였다가는 나중에 무슨 피해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르시즘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병에 걸려가지고 무사히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면 고마운데 가지도 않고 국회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나르시즘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 국민은 망하는 겁니다. 국민은 망해요. 내가 어제도 텔레비를 보니까 나르시즘 환자가 TV에 나와서 막 떠들고 있는 게 보이대요.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났다고 그래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나르시즘이라. 지금 미국 같으면 당장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넣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장치가 없고 없을 뿐 아니라 아주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민주주의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서 딱히 뭐 얘기를 많이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이 이더와 양심과 자아가 조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노이로제에 걸린다. 그리고 노이로제가 심해지면 아마 정신병도 될 기다. 이렇게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가 오토 크은버그인데, 오토 크은버그라고, 원래는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인가 사람인데, 한번 따라하죠. 오토 크은버그.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인가 어디 사람인데 미국에 와가지고 메닌가 정신병원에 취직해 있었어요.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분열증 환자를 수천 명을 본 사람입니다. 오토 크은버그. 그래서 오토 크은버그의 학설이 많이 나와 있고, 나도 미국 가보니까 크은버그가 발표를 하길래 내가 질문을 했더니 자기가 참 좋은 질문에서 답변하고 이런 때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는데, 그래서 오토 크은버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특히 정신병 환자를 많이 봤지만은 크은버그의 주장에 의하면 비단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이 반정신병자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명한 얘기가 경계선상의 정신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계선상의 정신병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borderline disorder, borderline disorder. 경계선에 있는 정신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토 크은버그는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를 사는 특히 미국이나 서양을 살려면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황 교수님 살아보시면. 네? 많아요. 대학 사회에서도 그렇나요? 그러니까 노상 스트레스가 많고 또 거기에만 해도 물질 문명이 발달되기 때문에 살기 또 그래 많고, 살기 막 세탁기는 물론이고 뭐 희한한 게 자꾸 나오거든. 근데 그걸 월급 가지고 다 살려면 뭐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상품은 계속 나와 제끼고 또 텔레비를 보면 상품 선전을 하거든. 하고 그냥 또 선전하면 고마운데 어떻게 합니까? 에? 에? 어떤 막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나와가지고 막 다리를 번쩍 들고 이러니까 그걸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냉장고 사라 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아주 귀신처럼 발달된 데가 그 서양 사회.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서 살려면은 이병 처리가 아닌 이상은 도저히 그 다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은. 차도 뭐 매년 밖에 나오고, 그리고 미국서만 해도 내 기억에도 그렇지만은 적어도 차를 하나 사가지고 5년 이상, 10년 이상 끌고 다니면 그 병신 취급 받습니다. 저놈은 뭘 하고 돌아다니길래 아직도 10년 전에 차를 타고 다니나 이래가지고, 그리고 타고 가다가는 어디 가서 얻어맞기 좋을 정도로 이래 되거든. 그 대신 아주 브랜드 뉴한 새로운 차를 막 사가지고 다니면 대우를 하고 그래요. 특히 대우를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풍조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호텔 근데 갈 때 예를 들면 티코나 이런 걸 타고 호텔 앞에 가면 어찌 됩니까?
수위가 와가지고 어디 이런 놈이 다 있냐 하면서 쥐싸배기를 때려주고 뭐 이러는데 말하자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는 좋은 차를 막 타고 막 수위가 무조건 경례를 하고 야단이 납니다. 생야단이 나.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래가지고 실제는 대단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산업 자본주의의 한 행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직 쌓이겠냐. 경쟁은 심하고. 그러니까 오토 큰버그 말이 맞아요. 모든 현대인은 다 반쯤 미쳤다 하는 이 말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소개 말씀을 드린 것은 서양서 정신병, 분열증이나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이 병이 사고의 병인지 감정의 병인지 무슨 병인지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또 많은 서양의 학자들이 정신분열증은 뭐냐? 노이로제 백화점이다 이렇게 말했어. 노이로제 백화점. 그냥 뭐 약간 있는 노이로제 같으면은 머리가 좀 아프다든가 잠이 약간 안 온다. 혹은 또 신경성으로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인데 정신분열증 일단 되면 온갖 증상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귀에서 소리도 들려와. 또 덩어리에 전기가 지나가는 것 같아. 또 누군가 자기 욕을 한다고 봐.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퇴근하다가도 다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회사에 말하자면 당직하는 사람한테 혹시 내 욕 한 사람이 없냐고 그걸 또 묻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꼭 돌아가는 사람이. 그게 뭐냐 하면 정신병이다. 바로 그게 정신병. 남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또 반대로 자기가 잘나지도 않았는데 과대망상 이런 게 전부 정신병인데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이제 그레페린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서울서 2005년에 보니까 정신분열증도 사고의 장애다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뭐냐? 물론 어릴 때 젖을 못 먹은 거, 감정, 또 그 사람의 감정이 미숙하고 살아갈 줄도 모르고 이래서 병이 왔지만은 한말로 말하면 사고의 장애다. 생각하는 게 잘못돼서 왔다 하는 걸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